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힘, 마찰력과 부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썰매를 탈 때 무거운 사람을 끌어주는 것이 가벼운 사람을 끌어주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는 무거운 사람 쪽에 방해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썰매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모래밭에서 끌어주는 것보다 눈밭에서 끌어주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는 모래밭에서 방해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방향입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줄을 잡아당기는 그림은 사람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물체를 당기고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찰력이 생기는 이유. 물체와 바닥면을 확대해서 보면 울퉁불퉁한데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서로 걸리면서 운동을 방해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다른 원인도 있지만 사실 마찰력의 원인은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인 무게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고 탄성력은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찰력은 구체적으로 크기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마찰력 그래프를 다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로축은 마찰력, 가로축은 외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외력은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가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 적혀 있는 숫자 2, 3, 5는 정해져 있는 수치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무거운 물체를 밀어서 움직이게 하려면 적당한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거울수록 마찰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안 되면 여러 명이 붙어서 밀게 되는데 여러 명이 힘을 주어 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뒤로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비교적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찰력 그래프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우선 빨간색 부분인 정지 상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지 상태는 물체를 밀거나 당겨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물체를 3N의 힘으로 밀었을 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때의 마찰력의 크기는 외력과 같은 3N입니다. 외력과 마찰력의 크기가 서로 같지만 반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이룬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물체를 5N의 힘으로 밀었더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의 마찰력은 5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로는 마찰력의 크기가 2N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외력이 2N만 넘으면 계속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물체에 외력을 가해도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마찰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2번. 물체에 외력을 가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마찰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무게와 마찰력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의 마찰력은 가는 7N, 나는 14N으로 나가 더 큽니다. 나무 도막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무게가 늘어나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은 더 커집니다. 이번에는 접촉면의 거칠기와 마찰력의 관계입니다. 똑같은 나무 도막을 각각 나무판과 사포에 올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마찰력을 측정하였더니 다는 7N, 라는 10N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촉면의 넓이와 마찰력의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나무 도막을 바와 같이 접촉면의 넓이가 다르게 나무판에 올려두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마찰력을 측정하였더니 7N으로 같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에 사용한 나무 도막은 똑같은 것으로 무게가 같은데 마는 넓은 부분에 무게가 분산되었고 바는 좁은 부분에 무게가 집중된 것입니다. 똑같은 물체라면 접촉면의 넓이와 상관없이 결국 무게는 같고
거칠기도 동일하기 때문에 마찰력도 같습니다. 이제 빗면에서의 마찰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나무 도막을 빗면에 둘 경우 기울기가 작아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지 않고 정지해 있다면 기울기를 크게 미끄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너무 낮다면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나무 도막 바닥에 거친 사포를 붙인다면 마찰력이 더 커져서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더 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찰력을 이용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찰력이 커야 유리한 경우입니다. 1번.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송진 가루를 묻힌다. 손에서 공이 미끄러지면 공을 제대로 던질 수 없습니다. 2번.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인다. 3번. 눈이 많이 쌓인 날 자동차 바퀴에 체인을 감는다. 4번. 등산화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든다. 5번. 빙판길에 모래를 뿌린다. 둘째, 마찰력이 작아야 유리한 경우입니다. 1번. 창문 및 서랍을 열고 닫을 때 바퀴를 사용하거나 기름칠을 한다. 2번. 자동차, 비행기 등은 공기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앞을 매끄럽게 디자인하여 공기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한다. 빠른 속력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스포츠카는 공기와 부딪히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각진 부분이 별로 없고 다른 차들보다 낮게 만들어졌습니다. 공기와 부딪히는 것을 최소로 해야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으며 공기 저항이 심한 경우 연비가 줄어들고 빠른 속력을 내는 경우에 공기와 많이 부딪히면서 차가 흔들리는 등 고속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라색 글씨 내용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자전거, 기계 등에 사용되는 체인에 기름칠을 하면 더 잘 움직인다. 4번. 워터파크 미끄럼틀은 지속적으로 물을 흘려 더 잘 미끄러지게 하고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는다. 이제 부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력은 액체나 기체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위로 뜨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기체에서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보다 액체에서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월등하게 크고 설명하기도 더 간단하여 대부분 물속에서의 부력을 다룹니다.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인 위쪽인데 오른쪽 열기구 그림에서 중력과 부력의 방향을 나타내었습니다. 부력의 크기는 그 원리가 다소 복잡하니 논리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물이 들어있는 그릇에 어떤 물체를 잠기게 하면 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물체를 물에 집어넣었을 때 밀어낸 물의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에 그릇이 두 세트 있는데 왼쪽 세트를 보시면 아직 추를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서 측정한 추의 무게는 6N입니다. 오른쪽 세트를 보시면 추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고 물속에서 측정한 추의 무게는 4N입니다. 6N이었던 추의 무게가 4N이 되었다는 것은 무게, 즉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정체는 부력이며 6N이 4N이 되려면 부력의 크기는 2N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넘친 물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물의 높이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옆에 수로로 물이 흐르는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1번. 추를 물속에 넣으면 추의 부피만큼 물을 밀어내어 옆에 수로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2번.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해보면 부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논리의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력의 크기는 넘친 물의 무게와 같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물체에 저울을 달아서 무게 측정을 할 때 부력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력의 크기는 공기 중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 빼기 물속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중학교에서 말하는 부력의 크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보다는 넘친 물과 부력의 크기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력의 크기를 응용해 보겠습니다.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많은 양의 물을 밀어냅니다. 넘친 물의 무게는 부력의 크기와 같으므로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모양과 부피가 같은 물체 A, B, C, D를 나타낸 것입니다.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에 잠기면서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물체 A는 조금 잠겨서 밀어낸 물의 양이 가장 적을 것입니다. 물체 B는 적당히 잠겨서 A 다음으로 밀어낸 물의 양이 많습니다. C와 D는 모든 부분이 잠겨 있는데 밀어낸 물의 양이 같아 부력의 크기가 같고 A와 B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밀어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력의 크기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와 D가 큽니다. C와 D의 부력이 같은데 C는 중간에 떠 있고 D는 가라앉은 이유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부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와의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부력이 중력보다 클 때.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힘을 합성했을 때 힘이 윗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위로 떠오릅니다. 떠오른다는 것은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적으로는 영원히 떠오르지 못하고 부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조건이 될 때 멈추게 됩니다. 둘째, 부력과 중력이 같을 때. 부력과 중력이 같으면 알짜임이 0이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설명은 100%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처럼 물 위에 물체가 떠 있을 수도 있고 잠수함처럼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력보다 중력이 클 때. 부력보다 중력이 크면 힘을 합성했을 때 힘이 아랫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며 물의 깊이가 매우 깊다면 계속 가라앉겠지만 결국에는 바닥에 닿아서 멈출 것입니다. 바닥에 닿아 멈춰 있는 것을 부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부력과 중력이 같을 때의 사진을 보시면 배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무언가를 더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력의 크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거운 물체를 더 올리면 중력이 커져서 가라앉을 것 같지만 중력이 커진 만큼 밀어낸 물의 양도 많아져서 부력 또한 커집니다. 따라서 부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에서 물체를 더 올려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만 배가 잠길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심하게 무거운 물건을 올린다면 침몰할 수 있습니다. 위에 물체를 4개 탑재한 배를 보시면 배가 꽤 많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물체를 더 올리게 된다면 더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잠기게 됩니다. 이렇게 한계를 넘기지 않는다면 물체를 더 올려도 부력 또한 커져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5개념 조심 부분은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력의 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액체 속 부력. 1번. 구명조끼, 튜브는 물에 쉽게 뜨게 해준다. 2번. 잠수함은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 뜨거나 가라앉을 수 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번. 크고 무거운 배를 물 위에 띄운다. 둘째, 기체 속 부력. 1번. 헬륨을 채운 풍선, 비행선이 부력을 받아 위로 올라간다. 단, 입으로 분 풍선은 가라앉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열기구 안의 공기를 뜨겁게 하면 부력을 받아 위로 올라간다. 풍등도 내부의 공기를 가열했을 때 부력을 받기 때문에 열기구와 원리가 같습니다. 부력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영상을 멈추고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아래와 같이 나무 막대 양쪽 끝에 질량이 같은 줄을 매달아 수평을 유지하였다. 오른쪽 줄을 물에 전부 잠기게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정답은 왼쪽으로 기울어진다입니다. 물에 잠긴 오른쪽 추에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합니다. 양쪽 추의 무게를 5N이라 하고 오른쪽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를 2N이라고 하면 오른쪽 추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아래 방향으로 3N입니다. 왼쪽은 5N, 오른쪽은 3N이므로 나무 막대는 더 무거운 왼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추가 문제입니다. 물속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3N이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5N인데 부력이 반대 방향으로 2N 작용하여 알짜임이 3N인 것입니다. 2번. 아래와 같이 나무 막대 양쪽 끝에 금덩어리와 왕관을 매달았더니 수평을 유지하였다. 금덩어리보다 왕관의 부피가 더 클 때 금덩어리와 왕관을 물속에 모두 잠기게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정답은 왼쪽으로 기울어진다입니다. 물속에 넣기 전 수평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금덩어리와 왕관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즉 무게가 같다는 뜻입니다. 부피가 더 큰 왕관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금덩어리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보다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부력의 크기가 더 작아 알짜임의 크기가 더 큰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3번. 오른쪽 그림은 잠수함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잠수함 공기 탱크에는 필요에 따라 물을 채우거나 공기를 채우면서 물을 비울 수 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물체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려면 부력보다 중력이 커야 합니다. 잠수함 공기 탱크에 무엇이 채워져 있든 잠수함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으므로 잠수함의 부피는 고정되어 있어 부력은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중력을 크게 하면 되기 때문에 공기 탱크에 물을 더 채워서 중력을 더 크게 한다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가고 싶으면 반대로 공기를 더 많이 채워 넣어 중력을 작게 만들면 됩니다. 4번. 오른쪽 그림 속에 A, B, C, D는 모양이 같고 부피가 같은 물체다. 괄호 1번. 부력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 문제는 앞에서 푼 문제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물체가 물을 밀어낸 양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괄호 2번. 각 물체별로 부력과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A, B, C는 떠있는 상태인데 이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각 물체에서의 부력과 중력은 같습니다. D는 바닥에 없으면 더 내려갈 수 있지만 바닥 때문에 멈춘 것으로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큽니다. C와 D의 부력이 같은데 C는 멈춰 있고 D는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것은 D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